예, 안녕하십니까. 한경회계법인의 문성호 기사입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무회계 바로잡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상 기업들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상대로 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서 이번 특강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본 강의 목표 및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도약기업이 유의할 세무회계 사항을 각 사례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 기업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와 미팅 시 질의사항 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기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섹션 1. 강의 목표 및 방향. 본 특강이 진행되는 세무회계 바로잡기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약기 창업기업이 투자유치, IPO 등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세무회계 분야입니다. 세무회계 분야는 문제 발생 시 즉각 처리가 어려우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 2년이 지나야 투자유치, IPO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아이템 개발, 사업화, 영업 등에 집중하며 세무회계 분야는 기장 사무실에 의존하거나 대표이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투자 유치나 IPO 등을 위해서는 세무회계를 바로잡아 정상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 목표 및 방향은 프로그램 대상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 사전 분석과 대면 미팅을 통해 확인된 세무회계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도약기업이 주로 접하는 이슈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 도약기업이 유의할 세무회계사항. 일단 세무회계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회계 용어를 사용해 체계적으로 표현한 여러가지 표를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밸런스시트라고 하죠. 약어로는 BS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IS,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 CF, 자본변동표, 주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재무제표인 세 가지를 보면은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현금흐름표는 그 일정 기간의 현금 유인과 유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이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현금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선 회사가 수행한 다양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내용을 표현하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현금흐름표는 무엇이냐? 각종 활동 등을 통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하는 겁니다. 단지 현금만을 표시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활동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 즉 현금이 얼마고, 매출채권이 얼마고, 유용자산이 얼마고, 줘야 할 매입채무 등의 부채는 얼마고 등이 재무상태표에 정리되게 됩니다. 즉, 재무상태표는 연말 시점에 자산과 부채 및 이익의 누적액을 표시하고, 손익계산서는 한 해 동안의 경영 성과를 표현하고, 현금흐름표는
이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현금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자, 이 정도로 소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자산 쪽으로 유동자산이 나옵니다. 유동자산이란 1년 내에 현금 회수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재고자산 이외에는 모두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금, 보통예금,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승급금 등이 표시됩니다.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으로는 재고자산.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회사의 최종 제품, 제품의 원료인 원재료, 제품화 과정 중에 있는 제공품 등이 재고자산에 표시됩니다. 연말 시점에 재고 실사를 통해 수량을 확정하고 일정한 가정하에 단가를 산출하여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재고자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산. 이는 회사 영업과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주로 매도가능증권,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형자산. 이는 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기장치 등으로서 공장을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작업을 수행한 공장 건물이 필요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할 기기장치 또한 필요하며 제품이나 원재료를 운반할 지게차 등의 차량 운반구, 집기 비품, 공과 기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형자산, 개발비, 영업권, 특허권 등으로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네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은 앞의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리스보증금 등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 부채 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첫 번째, 유동부채. 유동자산과 비슷하게 1년 내 상환해야 할 채무를 뜻합니다.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동부채인데요. 상환기일이 1년 이상인 채무를 말합니다.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세 번째 파트 자본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법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개인은 이 부분이 인출금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본금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액면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두 번째, 자본잉여금은 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여기에 표시됩니다. 세 번째,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이익잉여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누적치를 말하는데요. 매년의 당기순이익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주 거론되는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로 재무상태표에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산식 구조상 부채 비율 계산을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관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매출액은 말씀 안 드려도 모두 아실 것이고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입니다.
제품 원가를 구성하죠. 여기에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이를 영어로 마진이라고 합니다. 통상 마진이 남네 안 남네 할 때 쓸 때 바로 이것입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회사를 평가할 때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영업손익이죠. 회사 영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영업의 수익. 회사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자 수익, 유용자산 처분이익, 외화 환산이익, 국고 보조금 수익, 자비익 등이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회사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자 비용, 유용자산 처분 손실, 외화 환산 손실, 잡손실 등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개인기업은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겠죠. 여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손익구조 이해를 위해 옆에 표를 잠시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여기에 판관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죠.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는데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자,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영업이익은 여기 있고 매출액은 여기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매출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팅 시 제공해 드렸던 자료도 이 재무비율 분석 자료입니다. 제3자가 회사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들이죠. 재무비율 분석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무비율 분석, 재무제표상의 관련 항목들을 대응시켜 비율을 산정하고 산정된 비율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을 평가하거나 재무위험의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을 말합니다. 이 재무비율 분석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안정성 비율 분석, 수익성 비율 분석, 성장성 비율 분석, 활동성 비율 분석으로 나뉩니다. 자, 재무비율 분석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보다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가 작성해서 현장 미팅 시 제공해드렸던 자료에서는 업종 평균과 비교했습니다. 해당 업종 평균 자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경제통계 시스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안정성 비율은 재무구조가 건전한지를 알려줍니다. 흑자도산이나 파산의 위험을 알려주죠. 주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출 심사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시 부채비율 때문에 골치 아프셨을 겁니다. 산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알기 쉽게 S분의 B, 여기서 S는 자본, 스탁을 말하고요. B는 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말할 때 S분의 B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상 200% 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죠. 정부 지원 사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500% 이내에 합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로 150에서 200% 사이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과도한 유동비율은 자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낮추어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비율 유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이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회사가 영업을 해서 이자 비용도 커버하지 못한다면 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생기업은 매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당연시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수익성을 개선해야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 보통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을 가장 많이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시장 금리보다는 높아야 기업 활동에 의미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당연히 동종업계보다 높을수록 유리한 것이죠. 장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로서 영어로는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합니다. 시장 금리보다 높아야 양호한 기업이 되겠죠. 총자산 이익률,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자산, ROA라고 합니다. 총자산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ROE 같은 경우는 자회사, 외국 기업들이 자회사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성 비율인데요. 성장성 비율은 일정 기간에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타냅니다. 우리같이 도약기업, 신생기업들에게 유의하는 비율이 되겠죠. 매출액 증가율은 정기매출액 대비 단기매출의 증가율,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 분석합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당연히 보시는 산식과 같이 산출되고 기업의 총 투하자본 증가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성 비율인데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이 활동성 비율은 회사의 분식 여부를 파악할 때 주로 활용되는데요. 매출채권 회전 기간은 이전에 매출채권 회전율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성 비율을. 그런데 어떤 율로 표시되면 직관적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통상 직관적 이해를 위해 회전기간 자료를 주로 활용합니다. 매출채권 회전기간은 기말 매출채권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365로 합니다. 물론 이 매출채권을 전기말, 단기말 평균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기말 매출채권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365를 해서 매출액 중에 매출채권으로 묶여있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 회전기간이 길다면 채권에 묶여있는 자금이 많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30일이라는 얘기는 매출액이 발생하고 나서 현금화 되기까지 30일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양호한 경우가 되겠죠. 통상 매출채권 회전기간은 약 3개월, 90일 정도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회전기간. 마찬가지로 기말 재고자산의 매출액을 나누고 곱하기 360으로 합니다. 이 매출액 대신에 매출 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중에 재고자산으로 묶여있는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업종 평균에 비해 과다하게 길다면 재고자산을 통한 손익 조정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다음 매입채무 회전기간인데요. 동일하게 기말 매입채무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365입니다. 여기 매출액 대신에 매출 원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중 매입채무로 묶여있는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업종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면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 지연이 있음을 나타내고요. 업종 평균에 비해 짧다면 지급기한 조정을 통해서 회사 자금 사정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30일이다. 그거는 30일 만에 결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으니까 결제를 빨리 해준다는 얘기죠. 대신에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약 90일, 120일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단순 비교보다는 업종 평균과 비교,
비교 대상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자산 회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으로 이것이 1보다 작다면 매출액이 총자산보다 적은 경우로 과다 투자나 비효율적 투자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까지 회사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도약기업이 유의할 3명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읽어보죠. A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개업 후 잠깐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곧 매출이 안정화되어 많은 수익을 기록하였다. 업계 특성상 고급 인력 유지가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많은 인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 항상 넓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 B 대표이사는 큰 마음을 먹고 H빌딩의 사무실 층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C기업 대표로부터 금융기관을 소개받고 사무실 매입가의 70%를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사무실을 매입하였다. 한편 A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 했다. 필요 서류 중 하나인 재무제표를 기장 사무실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무실 매입 시 조달한 차입금이 문제였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사무실을 다시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B 대표에서는 사무실 매입을 후회하였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 매입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시사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매입 시 조달되는 차입금으로 그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정부 지원한 사업에서 부채 비율 200에서 5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차입금보다는 유상증자도 조달된 자금으로 매입한다면 부채 비율 증가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재무제표나 재무 비율 등에 관심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비율은 S분의 B, 부채 나누기 자본입니다. 회사의 영업 현황 및 재무 상황을 감안해서 자금 조달 방법 등을 미리 검토하고 진행하면 이런 낭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금 절감과 부채 비율의 관계인데요.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A기업의 대표 홍길동은 평소에 세금 내는 것을 아주 아까워했다. 기장 사무실에서 매년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주문하곤 했다. 올해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였다. 기장 사무실에서는 이익 증가로 인해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기장 사무실과 세금 절감 관련해 옥신각신하는 중에 비용을 좀 더 반영하여 이익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장 사무실에서는 징빙 없는 비용을 반영하면 세무서 사후 검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난감해했으나 홍길동 대표는 비용 반영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A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필요 서류 중 하나인 재무제표를 기장 사무실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단연간에 걸쳐 세금 절감을 위해 이익을 낮게 신고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종소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사후 검증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징빙 없이 반영한 비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소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홍길동 대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점은 세금도 너무 줄여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시사점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채 비율의 산식은 부채 나누기 자본입니다. S분의 B.
이익을 낮추어서 자본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매입 채무 또는 단기 차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세금 절감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세금 납부는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표님은 항상 조금의 세금은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면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100% 완벽하게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듯이 세무당국의 감시망에서 일단 벗어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아귀는 피하고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 기간과 기업 수익의 관계인데요.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A기업의 대표 김한심은 매출이 증가하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최근 매출 발생이 증가한 비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사원 헛똑똑에게 포상금을 주어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얼마 후 A기업은 자금 사정이 조금씩 안좋아지기 시작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매입 채무 지급일을 맞추기가 버거워진 것이다. 김한심은 A기업 외부 감사인인 한성실 회계사에게 자금 사정 악화 이유를 문의했다. 한성실 회계사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거래처로부터의 자금 회수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거래처는 각종 이유를 들어 자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6개월짜리 업무로 대금 결제를 하자고 했다. 김한심 대표는 월 손익계산상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으나 매출 채권 회수 지연으로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금 회수임을 깨달았다.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회계감사나 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보게 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과 법인의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거래처로부터 회수된 매출 채권을 사장 개인이 회수하고 법인은 이를 회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투자하려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가상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을 해상하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니 이익이 늘지만 회수가 안 되니까 매출 채권만 증가하는 겁니다. 투자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사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업계 평균보다 높으면 매출 채권 과다 계산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 채권 조회서를 발송해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시사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 기간 등의 활동성 비용 분석을 통해서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업종 평균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면 대금 회수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매출액 증가와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증가를 함께 고려하는데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증가를 동반한 매출액 증가는 무리한 매출 조정 등으로 흑자도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조정을 통해 손익 조정이 가능한데요. 재고가 늘면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음 해에 반대 효과를 가져옴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해서 재고자산 회전기간 3에서 5년 평균치를 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과대 계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으로도 이익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익을 늘리려면 재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증가합니다. 실질 재고 없이 금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이죠. 아주 전형적인 이익 조정 방법입니다. 투자할 때 이 부분은 아주 기본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장 미팅 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RCMS 미적용 시 회계 처리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RCMS는 Real-Time Cash Management 시스템으로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금융 IT 기술을 국가 R&D 자금 기술에 접목하여 연구비의 투명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이 있는데 정부 출연금 중 상한 의무가 있는 것은 협약 시, 그러니까 수령할 시 부채로 계상하고요. 상한 의무가 없는 것은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예금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겠죠. 지출할 때는 보통 예금 나가고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나 처분 손익 등과 상계 처리하죠. 결국은 재무제표는 표시가 되되 손익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명목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합니다. 그 관련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죠. 자, 일단 기업회계 기준 적용 기업에 대해서 회계 처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업회계 기준 적용받는 기업이란 외감 대상 기업을 말하는데요. 자산 규모 12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3가지를 만족하면 외감 대상이 됩니다. 일단 자 읽어보면은 정부 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상환 의무가 있는 정부 출연금은 부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출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관련 자산이란 대개 보통 예금이 될 것입니다. 보통 예금이 차감인 것이죠. 국고 보조금 지출과 관련 결산 회계 처리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 항목, 이 앞에서 설정한 보통 예금의 차감 항목이 없어지고 유형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형자산에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손익과 상계하거나 관련 대응 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하거나 관련 대응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 모두 같은 표현으로 여기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 대개 비외감 대상 기업들은 정부 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국고보조금 지출할 경우에는 일반 지출과 동일하게 인건비나 지급수수료나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상계와 같이 정부 출연금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관련 비용은 판관비로 계상되는데 여기 판관비 여기. 근데 회사 영업 손익이 줄어들게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되니까요. 다만 당기순이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투자자 등의 제3자가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는 영업이익이 많은 것이 유리한데요. 상계와 같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말고 관련 비용과 상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 비용 상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매출액은 1000만원, 매출원가는 700만원, 매출 총이익은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대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판관비는 여기서 200만원인데 이 관련 판관비 100만원이 상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하고 상계 처리될 경우에는 판관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은 관련 비용 상계하는 경우가 100만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의 수익률은 20%,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경우는 10% 차이가 있죠. 국고보조금을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는데요. 영업의 수익을 처리하게 되면 영업의 수익에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계상되지만
관련 비용과 상계할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둘 다 동일합니다. 이왕이면 관련 비용과 상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국세청이 신고한 인건비 신고 내역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인건비 내용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이나 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왜 이 차이가 나는지 소명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귀찮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RCM에서 적용할 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동일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적용받는 기업 경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시점, 즉 사업비를 집행한 시점에 앞에서는 돈을 미리 받기 때문에 협약 시 회계 처리와 지출 회계에서 달랐지만 여기서는 집행할 때 돈을 그때 받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집행되는데요.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시점에 상환 의무가 있는 정부 출연금은 부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출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출 관련 결산 회계 처리는 기존 회계 처리와 동일한데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고 상각비 및 처분손익과 상계 처리하거나 관련 대응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과 상계하거나 관련 대응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적용받지 않는 기업은 정부 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바로 영업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출할 경우에는 일반 지출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회계 처리 사례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매출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회계 처리 방법인데요. 매출액은 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회사의 목적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액 계상한 회계 처리는 잘못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약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많은데요.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앱 개발자가 앱 개발 후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재하고 국내의 소비자가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부과되는 매출액이나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부가세 10%가 적용되어 부가세 매출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되지만 해외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과표는 신고해야 되지만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이 영세율 적용 대상도 과표는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0.5%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를 안 받기 위해서는 과표 신고는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고 이 첨부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외화 획득 명세서 또는 확인 증빙, 주로 엑셀로 받게 되는 재무 보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부가세 부분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콘솔에서 부가세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지정하면 부가세 제외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사례 1과 2를 비교해보면요. 1의 경우에는 앱 가격 만원, 부가세 1,000원을 따로 구분해서 소비자 결제 경우 결제금액 11,000원으로 구분한 경우이고 사례 2는 이 부가세 구분 없이 앱 가격에다 그냥 11,000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사례 1의 경우에는 구글 수수료는 앱 가격에만 30%가 적용돼서 3,000원이 되는데 사례 2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따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 전체가 앱 가격이라고 보고 여기에 30%, 3,300원을 구글 수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 수령 금액은 사례 1의 경우에는 8,000원, 11,000원에서 3,000원 제외한 8,000원을 받게 되는데 사례 2의 경우에는 7,700원, 300원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11,000원에서 수수료 3,300원을 차감한 것이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 금액은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소비자 결제 금액인 11,000원에서 곱하기 100 나누기 110 해야 되거든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최종 수익 금액은 사례 1의 경우는 7,000원이지만 사례 2의 경우는 6,700원입니다. 300원 손실인 거죠. 상기 사례 2의 경우는 개발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반드시 부가세를 따로 구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개발자 수령 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소비자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사례 1에서는 개발자 수령 금액이 8,000원이 아닌 소비자 결제 금액 11,000원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부가세는 1,000원, 11,000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이 되겠습니다. 영세율의 규분은 바이어 컨트리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요. 국내면 부가세 10%, 해외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엑셀 시트를 받아서 바이어 컨트리별로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유사한데요. 개발자 최종 수령 금액이 아닌 애플 수수료가 포함된 소비자 결제 금액으로 부가세 과표를 신고해야 됩니다. 해외 고객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애플 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영세율 과표가 됩니다. 이 과표를 과소 신고하게 되면 앞에서 보시다시피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상기사항을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괜히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인데요.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유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A기업은 청주의 B거래처로부터 대금매수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수령, 대물 변제하였습니다.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임시로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임차인 배째라는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급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며 월세를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고 임대인은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50%에서 70% 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한심 대리는 임대료 회수가 잘 안되므로 임대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12월 말에 돼서 대금 회수를 위해서 밀린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한꺼번에 발행했습니다.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 기장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장 사무실에서는 임대료 세금 계산을 발견하고 나한심 대리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한심 대리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사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단위마다 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에 했다 하더라도 청주의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게 되면 청주세무업에 상가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좀 귀찮은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고 상기 사례에서는 청주에서의 상가건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상기 사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누락되었고 청주 세무서에 누락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원래 매월 해야 되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한꺼번에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자, 올해는 2021년 6월 말까지 임대료 할인 세액 공제, 할인한 임대료 50%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